2025년 3월 트럼프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것이다. 비자 수수료를 12배로 올렸죠. 미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일면 기사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언론에 매장당했어요. 그때 한태혁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숨겨온 치명적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죠.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트럼프의 자신감은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저는 그날 아침 백악관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한국 그 작은 나라 말이죠. 그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10배로 올리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요. 제 손에서 커피 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주변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세상에라고 중얼거렸죠. 그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 돈으로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파티는 끝났어요. 트럼프는 손가락으로 공중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뛰쳐나갔어요. 사무실까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마저 흥분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단 3글자로 정했어요. 에게크는 제국의 귀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들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시리아 저는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드디어 무임승차하는 나라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요. 한국은 곧 무릎 꿇을 거라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편집국이 난리였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기사 당장 올려. 특히 그 편집장이 소리쳤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폭스뉴스는 생방송으로 특집을 내보내고 있었죠. 저는 추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대요. 지금쯤 청와대는 비상회의 중일 겁니다. 그들이 항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해요. 길어야 일주일이죠.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상무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익명의 관료를 만났죠.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속삭였어요. 삼성 부사장이 긴급 귀국했답니다. SK 회장도 비행기에 올랐고요. 공포에 질렸나 보군요. 정은아 말이 했어요 뭐합니다. 당연하죠. 안초라지니 그들에겐 미국 시장이 생명줄인데요. 그는 빙긋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승리의 미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는 자정전에 완성됐어요. 편집장은 제 어깨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가 특종을 잡았어.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이 기사를 읽을 거야. 저는 뿌듯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소감까지 머릿속으로 리허설했죠. 다음 날 아침 제 기사는 일면 톱을 장식했어요. 제 얼굴 사진도 크게 실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했죠. 트럼프는 트위터에 제 기사를 리트윗까지 했습니다. 훌륭한 기사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후속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나와 말했죠. 한국 정부가 곧 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저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흘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백악관은 침묵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걸까요? 3월 18일 화요일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이 발효된 지 벌써 닷새째였어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이상하지 않아? 옆자리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한국이 너무 조용해. 항의 성명도 없고 협상 요청도 없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쇼크 상태인 거겠죠. 곧 연락 올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경제보좌관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참모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반응이 왜냐면 이렇게 메릴리로 파도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들은 지금 내부 조율 중일 겁니다. 대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을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물론 어님. 히스리 우리 분석팀이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어요. 이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상무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상무부 차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데이비드 걱정하는 표정이네요. 하겐에는 한국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지금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중이죠. 차관은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미국 매출이 전체의 30%입니다. SK하이닉스는 40%예요. LG전자도 비슷하죠. 저희 그렇다면요. 그들은 미국을 떠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우리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차관이 덧붙였어요. 대안이요? The SERM, 인도와 베트남입니다. 그쪽 엔지니어들로 한국인을 대체할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이미 준비 중입니다. 인도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미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인 3월 19일 저는 또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메모기 날의 워너니남. 이 제목은 이랬어요. 침묵하는 한국 선택의 기로에 서다. 저는 기사에서 한국이 곧 백기를 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대체 인력 확보 전략도 상세히 다뤘죠. 편집장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좋아, 이런 후속 기사가 필요했어.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든. 폭스뉴스는 제 기사를 인용하며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게이너 웸커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지금 미국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곧 항복의 전주곡일 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3월 20일 목요일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봤어? 동료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어요. 뭔데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귀국하고 있대요.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언론 기사였어요. 귀국? 왜요? 비자 문제 때문이래요. 갱신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상용 제스처겠죠. MAK, 미국을 압박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셔는 웨버닌턴. 당연하죠. 그들이 정말로 떠날 리가 없어요. 스링 예레이저는 헌악신인 해니 했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일부 한국 기술자들의 귀국은 예상된 일입니다. 곧 협상이 시작되면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변인은 여유로웠어요. 우리는 인도와 베트남 인력으로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세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어요. 한국 애들 쫄았나 봐요. 엔지니어 몇 명 빼는 걸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네요.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요. 글쎄요. 우리는 이미 게임의 룰을 바꿨어요. 한국은 우리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무슨 걱정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군사 프로젝트에도 관여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군 쪽에요. 대체 인력으로 해결되지 않나요? 그래야죠. 하지만 완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흥미로운 각도였어요. 3월 21일 금요일 백악관은 승리 선언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곧 협상 테이블로 올 것이다. 미국이 이겼다. 저는 그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동료들과 퇴근길에 술집에 들렀어요. 모두가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였어. 이제 한국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트럼프가 제대로 한 건데. 저는 맥주를 홀짝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은 이미 이겼으니까요. 3월 24일 월요일 아침
저는 이상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텍사스에서 큰일 났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오스틴에 사는 제 대학 동창이었어요. 음, 무슨 일인데? 삼성 공장이 난리예요. 한국 사람들이 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트럭이 줄지어 서 있다고요. 트러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협상용 쇼겠지. 곧 돌아올 거야. 아니에요. 메인 the near 진짜 떠나는 것 같아요. 애들 학교도 전학 신청했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려간다고? 좀 더 알아봐 줄래? 알았어요. 언니,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찝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인텔 공장 담당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거기는 어때? 글쎄요, TSMC 한국 팀장이 지난주에 사표 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크라시원에서 와크니맨 와원 아니요. 그 밑에 엔지니어 5명도 같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오후에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변인에게 질문을 던졌죠. 한국 기술자들의 대규모 귀국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은 여유롭게 웃었어요. 일부 인력 이동은 있지만 정상 범위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체 인력을 확보했어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떠났습니까? 근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석연찮았지만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창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확인했어요. 삼성 한국 엔지니어 120명이 이번 주 안에 출국한대요. 120명이나? 네. 솔메인얼먼. 그것도 핵심 인력들이래요. 반도체 공정 전문가들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장은 괜찮대?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생산 차질이 예상된대요. 저는 급히 다른 지역 기자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뉴욕 소재 HG전자 연구소는 어떤가요? 한국 연구원 30명이 귀국 준비 중이래요. 조지아주 SK 배터리 공장은요? 입에서 후하시면 뭐하긴 뜻은 후임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됐대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120명, 애리조나 40명, 뉴욕 30명, 조지아 50명, 총 240명,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3월 25일 화요일 저는 상무부로 달려갔습니다. 차관님, 한국 기술자 이탈이 심각합니다. 차관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알고 있어, 마인. 하지만 인도 엔지니어들이 곧 투입됩니다. 언제요? 메아서 다음 달 중순쯤이요? 그때까지 공장은 어떻게 돌리죠? 임시로 미국 엔지니어들이 커버할 겁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차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텍사스에서 긴급 뉴스가 터졌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 생산 라인 일부 가동 중단. 저는 곧바로 현지 공장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곧 일시적 기술 문제입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 이탈과 관련 있습니까? 포나네르몬, 슈름. 네, 노 코멘트입니다. 하키데브리너 씨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이 정말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용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3월 26일 수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애리조나 인텔 공장에서 불량률이 급증했대요. TSMC 한국 팀장이 떠난 직후였죠. 문제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정비세 조정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 팀장이 그 부분 전문가였거든요. 인도 엔지니어는요? 아직 안 왔어요. 비자 처리 중이래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참모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회의 주제가 뭡니까? 한국 기술자 문제요. 심각합니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쓰지 마세요. 오프 더 레코드예요. 그나저나 알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들이 정말로 떠날 줄은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3월 27일 목요일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일부 생산 차질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조지아 SK 공장에서는 배터리 생산량이 30% 감소했어요. 뉴욕 LG 연구소는 신제품 개발이 중단됐죠. 저는 더 이상 낙관적인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저는 조심스럽게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탈, 예상보다 심각할 수도. 편집장은 난색을 표했어요. 데이비드, 이거 너무 부정적 아냐? 백악관 입장이랑 다른데?
하지만 현장 취재 결과가 이래요. 흠, 일단 톤을 좀 낮춰. 독자들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결국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어요.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빈자리 인도가 채운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4월 2일 월요일 저는 편집장에게 호출됐습니다. 휘따르와 데이비드 들어와.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편집장과 법무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안김, 여스인 대표님 어느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자네 지난주 금요일 기사 말이야. 편집장이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백악관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네. 항의요? 아니는 자네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했다는 거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만 보도했어요. 현장 취재 결과를요. 흔하사 문제는 그게 아니야.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백악관이 자네를 희생양으로 낙점했어요. 언론이 상황을 과장했다고 몰아가려는 겁니다. 그럴 수가요. 스파이크시, 커네 저는 그저 데이비드 이 term 편집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자네를 내보내야겠어. 회사를 지켜야 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하신다고요? 쓰리 정리 해고야. 퇴직금은 나올 거야.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저는 진실을 보도했을 뿐이에요. 데이비드 진정하라고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요. 편집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까지 짐을 싸게. 보안팀이 동행할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들 워드체 눈을 피했죠. 책상으로 돌아와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서라솔더 슈어 서비텀 데이비드 타미 노원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어요. 미안하심.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하지만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 백악관이 그렇게 무섭나? 광고주들이 움직였어. 정부 계약 끊기겠다고 협박했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을 나왔어요. 1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르나의 이해 아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흔는우은 아는 일 해고당했어. 마음은 백악관 때문이야.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아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집에 갈게. 기다려. 그리디움 수르네리머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 기자 데이비드 콜린스 허위 과장 보도 논란으로 해고. 제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콜린스 기자는 한국 기술자 이탈 사태를 과대 포장해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어요. 허위 과장 보도라고? 저는 사실만 썼는데 다음 날인 4월 3일 SNS는 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매국노 기자, 중국 간첩 아니냐? 한국 돈 받았을 것.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나흘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4월 7일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윌리엄 하트먼입니다. 잠깐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스문으로 울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누구시죠? 전직 해군 제독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기네마시남.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트먼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당신이 쓴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탈에 관한 거요. 그래서요? 당신은 옳았어요. 상황은 당신이 쓴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했어요. 마지막 10년은 조선 및 함정 유지보수 담당이었죠. 하트먼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네 많으면 이걸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마스가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요. 극비 문서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당신은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더 잃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 이게 대체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려던 프로젝트예요. 한국 기술 없이 말이죠. 하트먼이 말했습니다. 결과는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함정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 해군 항공모함 유지 보수, 한국 기술진 의존도 85%, 이지스함 핵심 부품, 한국 공급 비율 70%, 잠수함 추진 시스템, 한국 협력 불가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 모두 사실이에요. 국방부가 숨겨온 진실이죠. 그럼 트럼프의 비자폭탄은 자살 행위였어요. 우리 군함이 한국 기술자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한 달 전에 은퇴했어요. 더 이상 군 규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트먼은 일어섰습니다. 이 서류는 당신 거예요. 세상에 알리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하트먼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장군님,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왜 주터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당신은 진실을 위해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 기자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에 폭탄을 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서류를 읽었습니다. 하트먼 장군이 남긴 문서는 총 247페이지였어요. 읽을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샤크르섬, 마스가 프로젝트. 2018년에 시작된 이 극비 계획은 미국 조선업의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 기술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투입된 예산만 12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첫 번째 시험 함정은 진수 3개월 만에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건조 단계에서 용접 불량으로 폐기됐죠. 보고서 53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 현대 중공업의 블록 조립 기술을 모방했으나 실패. 정밀도 오차 범위 초과로 구조적 결함 발생. 저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78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협력사 없이는 이지스 시스템 통합 불가능. 삼성전자 공급 반도체 칩 대체품 없음. 미국이 자랑하는 이지스함조차 한국 기술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죠. 124페이지 항공모함 유지보수 보고서였어요. 니미츠급 항공모함 정기점검 시 한국 기술진 필수. 미국 엔지니어만으로는 추진 시스템 정밀 조정 불가.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자존심인 항공모함이 한국 기술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189페이지에는 더욱 적나라한 고백이 있었어요. 결론 향후 20년간 한국 조선 및 방위산업 기술 협력 없이는 미 해군 전력 유지 불가능.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참모들이 숨겼을까요? 어느 쪽이든 비극이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아침 저는 하트먼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군님, 서류 다 읽었습니다. 어떻던가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모두 사실이에요. 나는 그 프로젝트 감독관이었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걸 왜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백악관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군사법정에 세우려 하겠죠. 아넨커닌, 하지만 나는 이미 각오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폭탄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 저는 이미 워싱턴 포스트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언론사들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진실의 기록. 첫 번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숨겨온 치명적 비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패.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졌어요. 15년 기자 경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하트먼 장군의 증언도 담았죠. 오후 2시 글을 완성했습니다.
게시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저는요, 심호흡을 했어요. 간이엔 어르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처음 30분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조회수가 12에 머물렀죠. 1시간이 지나자 100이 됐습니다. 2시간 후 5,000런. 저녁 6시에는 10만을 넘어섰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꺼놨던 전화를 다시 켰더니 메시지가 쏟아졌죠. 데이비드, 이거 진짜야? 미쳤어? 군사기밀 유출이잖아. 아, 용감하다. 지지한다. 국가 반역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4월 9일 일요일 주류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가 제 블로그를 인용했습니다. 전직 기자, 미 해군 극비 프로젝트 실패 폭로. CNN은 하트먼 장군을 직접 인터뷰하려 했죠. 하지만 장군은 거절했어요. 콜린스 기자의 보도가 전부입니다. 더 할 말은 없어요. 백악관은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근거 없는 채널, 넘는 건 음모론이다. 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들끓고 있었어요. 퇴역 군인들이 제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 기술자들과 일했다. 그들 없으면 우리 함정 못 고친다.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서 근무했는데 한국 팀이 떠나자 정비 일정이 3달 밀렸다. 증언들이 쌓여갔습니다. 이냐브러시 저는 계속 글을 올렸어요. 보고서 내용을 하나씩 공개했죠. 우리 4월 10일 월요일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나와 말했어요. 콜린스 씨가 공개한 문서는 기밀 해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밀리 기자까지 질문에 됐었습니다. 그럼 내용은 사실입니까? 스라니치드 와리아라나 전화처치님. 노코멘트입니다.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수원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봤어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더 큰 폭풍이 올 거였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한국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국 뉴스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총리 김민석이 단상에 올랐죠. 그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통역이 실시간으로 들려왔어요.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죠. 김민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 제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증설,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건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확장, 이 모든 프로젝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보류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입니다.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는 미국과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투자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맥리핑임 크런컨신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시어완, 한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을요. 30분 후 뉴욕 증권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 급락 장시작, 1시간 만에 500포인트 하락, 나스닥 기술주 폭락, 반도체 관련주 직격탄.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삼성전자 미국 예탁 증서가 12%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였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인텔 주가가 8% 급락했습니다. 한국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죠. 제너럴 모터스는 10% 떨어졌어요. SK 배터리 공급 차질 우려였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리브레, 이것도 어떤 봅니까? 재앙이에요, 데이비드. 한국이 진짜로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 제조업 부활은 끝장납니다. 그만, 하나, 그 정도입니까? 3미 원 500억 달러면 일자리 30만 개예요.
그게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대변인이 나왔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웬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비자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겁니까? Syria rating, so 모든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철회한다는 뜻입니까?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백악관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릴 글이었죠. 한국의 정밀 타격 세부인 500억 달러 카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시장 반응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성명을 냈어요. 텍사스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 현재 가동 중인 라인은 유지하되 신규 투자는 중단한다. SK 하이닉스도 뒤따랐습니다. 인디애나 신규 공장 착공을 6개월 연기한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죠. 미시간 배터리 공장 2단계 증설을 보류한다.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인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패닉에 빠졌어요. 다우지수는 이틀 만에 120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이었죠. 저는 블룸버그 뉴스를 인용했습니다. 한국 쇼크, 미국 증시 강타. 그날 오후 텍사스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삼성의 투자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을 환영합니다. 원래 애리조나 주지사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비자 정책은 연방정부 문제입니다. 우리 주는 한국 투자자를 지지합니다. 주 정부들이 연방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4월 14일 금요일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독일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 프랑스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두고 국가들이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무릎 꿇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죠. 미국이 무릎 꿇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트먼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뉴스 보고 있나? 네, 시건 언리언. 장군님,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정확히 급소를 찔렀죠. 백악관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세이디, 의회가 가만히 있나신 내일 안에 나서가는 겁니다. 선거구 일자리가 날아가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참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걸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한 달간 철저히 준비했어요.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불빛 속 어딘가에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또 글을 써야 했죠. 진실을 기록하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4월 18일 화요일 워싱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구하느라 온갖 인맥을 동원했죠. 오전 10시 정각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세리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석에는 해군작전 사령관 리처드 에반스 제독이 앉았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위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 뱀. 알고만 있습니다. 에반스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프로젝트 결과는 어땠습니까? 카나머세 레이완, 시리아, 실패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이 다그쳤어요. 에반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 없이 독자적으로 함정을 건조하려 했습니다. 6년간 120억 달러를 투입했죠. 결과는요? 두 척의 시험함을 건조했습니다. 둘 다 작전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대수월님, 실패는 하셨습니까? 우리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정밀 용접과 블록 조립 기술에서요. 위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 함정은 어떻습니까? 에반스는 잠시 침묵했어요. 나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건 공개 청문회입니다. 제독.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에반스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항공모함 11척 중 9척이 한국 기술진의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없으면요. 작전 수행이 어렵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시니어 위원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핵심 부품 중 63%가 한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에merman, 허튼. 네. 이지스 함은요? 셔리트 퍼치스 12%입니다. 잠수함은요? 하서리 위원, 이조리 25%입니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방청석은 술렁거렸어요.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비자 폭탄을 터뜨렸을 때 국방부는 뭐 했습니까?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니네는 무시됐습니까? 시리아와 워신, 네, 소나레쇼. 누가 무시했습니까? 백악관 참모진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백악관은 이 위험성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야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백악관이 알고도 무시했다니. 다음 증인은 상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 한국 투자 중단의 경제적 영향을 설명해 주시죠. 3대 500억 달러 투자가 취소되면 직접 일자리 28만 개가 사라집니다. 간접 일자리까지 합치면요. 약 80만 개로 추산됩니다. 의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현재 미국 실업률이 3.8%인데 이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요. 고 나수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대체 백악관은 뭘 한 겁니까? 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증인마다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어요. 인텔 최고 경영자는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없이는 신형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부사장도 비슷했죠. SK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보잉 임원도 나왔어요. 한국 부품 없이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됩니다. 하나같이 한국 의존도를 고백했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증인이 입장했어요. 하트먼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장군 기밀 문서를 유출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법 위반인 걸 알고 계셨습니까? 누남,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핸드월이나 하트맨은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오만함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원장은 말리지 않았어요? 청문회가 끝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의사당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와시워리쇼른 탄핵해야 해. 한국한테 사과해. 시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더니 모든 채널이 청문회 속보였어요. 에반스 제독 폭탄 증언, 미 해군 한국 의존도 70%, 백악관, 국방부 경고, 무시하고 비자 폭탄 강행, 하트먼 장군, 양심의 고백.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 글을 써야 했어요. 미국의 오만함 그 대가, 제목을 정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일부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바라봤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철회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사과드립니다. 한크소리엔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난한해벤 미국이 항복했어요. 4월 19일 수요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켰어요.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의 항복을 한면 톱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무릎을 하고 꿇 다음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오전 10시 서울에서 김민석 총리가 다시 브리핑을 열었어요.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민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비자 정책을 원상복구할 것. 둘째, 향후 일방적 정책 변경 시 사전 협의할 것. 셋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한국은 승리의 순간에도 오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오후 2시 백악관이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
미국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4월 20일 독일 총리가 서울에 도착했어요.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럽은 한국 기업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화상회의를 요청했죠. 영국 총리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네,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사절단이 서울로 향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4월 24일 삼성전자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재개한다. 단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한다. 대신 유럽과 동남아시아 투자가 늘어났어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죠.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월스트리트는 불안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 같지 않다. 미국의 영향력이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4월 26일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침묵했어요.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죠. 4월 28일 저는 하트먼 장군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럭저럭이지. 군법회의 소환장이 왔어? here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전혀. 나는 옳은 일을 했어. 흔히는 하트먼이 물었어요. 데이비드, 이번 일로 뭘 배웠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만함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하트먼은 미소 지었습니다. 5월 1일 저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시대 상호 존중의 시작. 트럼프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미국의 굴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가 바뀐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게 됐죠. 한국을 비롯한 중경옥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시대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꿨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데이비드 콜린스입니까? 뉴욕타임스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로서요. 결국 미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는 굴욕적인 사과를 해야 했죠. 한국은 승리의 순간에도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호했을 뿐이에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세계 질서를 바꿨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줄을 섰어요. 일본과 중국마저 태도를 바꿨죠. 제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협력의 시대예요.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오만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이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